제가 지난 시간에 무서운 얘기를 좀 한번 들려드릴 거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성수침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성수침이 겪은 이야기는 어우야담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어우야담이란 책을 쓴 저자는 류몽인이라는 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 인물이었고요. 이조참판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던 그런 선비였습니다. 이 류몽인은 어우야담이라는 책 말고도 본인이 쓴 묵호고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망실정 부인 신씨라는 이 8글자의 한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뜻은 나의 죽은 아내인 정부인 신씨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인 신씨가 어느 날 이유 없이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족들은 이 부인 신씨가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보고 너무 걱정이 돼서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는 의원을 다 전국 각지에서 모셔서 검사를 받게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폐병이 점점 악화되고 심해져서 그대로 원인 불명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죽은 그 상태를 보니까 너무 의심쩍은 거예요. 어디 특별히 안 좋은 데도 없었는데 피를 토하면서 이 사망에 이른 게 심상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좀 진실을 파헤쳐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이 유몽인 몰래 무당을 집으로 불러들여요. 근데 왜 몰래 불러들였냐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런 무당과 관련된 직업군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우리 성리학 학자들은 굉장히 터부시했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처음에는 불렀는데 그냥 무당도 아니고 당시 광해군 시대 때 정말 제일 유명했던 복동이라는 국무당을 모셔옵니다. 근데 국무당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의 그 전체적인 제사를 다 주관하는 그런 나라의 무당을 국무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동이라는 무당은 심지어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이런 무당을 집에 모셔서 우리 안주인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좀 조사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복동이 집에 와가지고 막 굿을 막 해봤어. 막 굿을 하는데 복동이 정말 심각하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주인이 지내던 방 안에 마당 앞에 보이는 장독대 밑에 한번 파헤쳐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두려운 마음에 이걸 파헤치는 것도 너무 무서웠을 거야. 그래서 막 조심조심 막 벌벌 떨면서 땅바닥을 파헤쳐 봤어요. 근데 복동이 가리켰던 그곳에 정말 너무 끔찍하게 사람의 해골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거기서 해골만 등장한 게 아니라 저주가 적혀 있는 부적이 무대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관련된 각종 물품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밀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그런 저주 물품들 잘 유명해서 사극에 나온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막 대거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건 저주를 내린 거다. 누군가가 저주를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바로 집안의 큰 어른이신 류몽인에게 이 사실을 직접 고하게 됩니다. 근데 류몽인은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이 얘기를 듣고 진실을 파헤쳐도 문제인 게 사실 이 주술 행위,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주술 행위 자체가 조선시대에서는 정말 거의 살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봤었어. 그래서 살인과 동일시하게 형벌을 내렸었어요. 이 주술 행위로 저주를 내려서 사람을 해한다라는 거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장희빈.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해서 결국에 사약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조선시대 대명률이라고 하는 법도에 나와 있을 정도로 주술로 이 사람을 이렇게 저주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류몽인도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거는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아에 알리거나 막 이렇게 알리지 않고 우리 집안에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안의 사람들을 풀어서 누가 그랬는지 좀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범인이 너무 쉽게 발각됐어. 조선시대 때는 정부인이 있으면 첩이 있잖아요. 류몽인의 첩 중에 하나였던 오액이라는 첩이 바로 이 저주의 범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집안 사람들도 모두 놀랬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어.'라는 눈초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몽이는 이제 이 선택을 했어야 됐죠. 이걸 바깥에 관아에 알리는 것도 이 가문의 굉장한 수치였고 그리고 또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마 그걸 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몽이는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조용히 이 애기를 처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애기는 그렇게 독살을 당하게 돼요. 애기가 죽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이 에게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첩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던 걸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름을 뜻을 지어줘서 불렀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개똥아 이렇게 부르듯이 하던 그러니까 정말 신분이 낮았던 아이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실 부인에게 예쁨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좀 더 이 에게가 나쁜 마음을 더 먹게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게가 죽고 나서 밤마다 이상한 여인의 곡소리가 막 이 집안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울음소리가 계속 밤마다 들리기 시작했고 울음소리가 들렸던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면 가축이 피를 흘리면서 잔인하게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집안 사람들 입장에선 자꾸 이렇게 집안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처음에는 집안의 소에서 시작했어. 소, 닭 이런 것들이 피를 흘리면서 끔찍하게 죽어 있다가 그다음에는 유목민이 정말 아끼던 말까지 피를 토하면서 막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축들이 이렇게 하나씩 죽어 나가던 그 와중에 또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게 뭐였냐면 그 류몽이는 책에 뭐라고 써 놨냐면 애귀라고 이렇게 한자로 써 놨거든요. 근데 이 애귀가 유몽인의 아들의 첩의 몸에 비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이 완전 미쳐 가지고 사람들도 막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막 를 하고 그래서 막 끔찍한 행동을 반복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엔 이 애기의 죽음에 가담했던 집안의 인물들이 몸이 뒤틀리고 사지가 막 꺾이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끔찍하게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몽인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류몽이는 이 시점에서도 끝까지 무당을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염라대왕과 단판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있는 양반가의 류몽이는 본인이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서 염라대왕에게 쓰는 상소문을 몇 날 며칠을 정말 정성스럽게 적어요. 근데 이 상소문을 염라대왕에게만 적은 게 아니라 염라대왕과 함께 이제 그 저승을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 많은 왕들이 있어. 그 왕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명부 10왕이라고 10명의 왕이라고 해서 10왕이라고 하는데 이 명부 10왕한테 한 명 한 명 다 염라대왕까지 해가지고 다 상소문을 정말 정성스럽게 적은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아니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리 집안을 말아먹게 만든 저주를 내린 그런 애게라는 애를 나는 정말 타당하게 가문의 법도로 내가 다스린 것뿐인데 이렇게 자꾸 이 혼령이 우리 집안을 괴롭히는 건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응? 심지어 나는 내 정실 부인까지 잃었잖아. 빨리 저승의 그 차사들, 삼차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세 명의 차사들을 빨리 보내서 애기 귀신을 빨리 좀 잡아가 달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말 정성스럽게 다 쫙 이렇게 적어서 집안 마당에다 이렇게 제사상 같은 걸 차려놓고 상소문을 정말 이렇게 성스럽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자 한자 상소문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상소문을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쉥 날려보내. 그러고 났더니 정말 감쪽같이 다음 날부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인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고 집안에 그 누구도 피를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풍비박산 났던 집안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이 글발로 어떻게 보면 상소문 한 장으로 자기가 이렇게 귀신까지 퇴치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묵호고라는 책이었는데요. 저주는 이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주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유몽인이 이 상소문을 쓰고 나서 딱 2년 뒤에 귀 잘리는 참수양을 당해요. 근데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아들까지. 그러니까 거의 대가 끊기는 참수양을 당한 거예요. 제가 이 류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류몽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류몽인이 광해군 때 사람이라고 했잖아. 광해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조반정이라는 역사의 일이 있었어요. 인조반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광해군이 유배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광해군을 따르던 신하들은 다 같이 유배를 가거나 어디 이제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몽인도 사실은 숨어서 지내고 있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말년에. 그 당시에 숨어 있다가 이 류몽인을 결국에 이제 찾아내서 숨어있던 류몽인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했다는 기록이 열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그 신문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 이 책 속에 류몽인이 신문 당했던 당시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류몽인은 이때까지도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마지막까지도 시를 남기고 돌아가셔. 그 시가 어떤 시냐면 그 과부의 노래라는 뜻의 상부사라는 시를 남기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이 연려실 기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가 그 수양산에 숨어 들어가 백이숙제처럼 살려고 한 줄 알겠지만 자기가 볼 땐 광해군을 잊지 못해서 새 왕을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들은 류몽인이 이 시를 써서 대답을 대신해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상부사라는 시를 이렇게 딱 남기는데 그 시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시는 한시로 되어 있고요. 70로상부 70살을 먹은 늙은 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가 단거수 공곤 단정히 홀로 빈방을 지키고 앉아 있는데 방인 권지가 이웃 사람들이 그녀에게 남편 잃었으니까 이제 시집 좀 가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0 먹은 노인한테. 선남 안역은 새신랑의 얼굴이 무궁화꽃처럼 이렇게 예쁜데 잘생겼는데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관송여사시.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과부는 여사들의 시를 자주 읽은 사람이었고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여사가 궁중에서 이제 글을 많이 읽는 그런 여관 여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자들이 적은 책들을 여사라고 하는데 또 이런 책들도 많이 읽었을 뿐더러 초지 임사훈 임사의 교훈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임사가 문왕과 무왕의 어머니를 임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사들의 그 가르침, 그 뜻도 잘 배운 여자였기 때문에 백수 작춘용 늙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샜는데 아무리 연지곤지를 찍어 발라서 예쁘게 화장을 한들 영불괴지분 어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의 시로 대답을 대신하게 됩니다. 나는 새 왕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무궁화 꽃 같은 얼굴의 왕이 새로운 왕이고 과부의 죽은 남편이 광해군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를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이 70로상부를 시창으로 살짝 한번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70로상부가 단거수 공곤 방인 권치가 선남 안여 근헌에 관송여사시하고 조지임사훈허니 백수 오착춘용 영불괴지분하리. 사실 이 시를 남긴 류몽인은 광해군 이후에 절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한번 섬겼던 그 왕을 끝까지 지킨 신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조를 높이 사서 나중에는 이제
신분이 복권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낙인이 찍혀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한 가문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마지막에 또 소름 돋는 얘기 하나 더 해줄 게 있어. 이거는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 진짜 소름이 돋는 얘기인데, 나도 이 사실 알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 류몽인의 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류몽인이 어쨌든 고기 잘릴 정도로 이런 거는 온 집안이 다 진짜 그냥 다 멸문지화 당할 위기에 그런 처했다는 거였는데, 류몽인의 형인 류몽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류몽표도 자기한테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정말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 그래서 결국에 이 류몽표의 류 씨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오게 됐는데, 이 류 씨 가문 안에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진짜 그 류몽인이 끝까지 광해군을 그 지켰던 절개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서 목 놓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짖었던 유관순 열사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소름 돋는 이 스토리로 이어지게 돼 가지고, 나도 이 사실 알고 되게 깜짝 놀랐어. 류몽인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류몽인과 관련된 가족의 그 혈통이 이어져서 유관순을 낳았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본인의 그런 생각과 이걸 끝까지 지켜낸 류씨 가문의 이런 그 태생적인 이런 것이 결국에 나중에 유관순을 탄생시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귀신과 관련된 시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게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공포 특집으로 또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